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번째 영상 클립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영상 찍고 이발을 좀 하려고 갔는데 이발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한 20분 있다 다시 가는데 줄이 더 늘었어. 그래서 이발을 못하고 왔어요. 이 명절 끝나고 나서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발소는 오늘 대목인가 봐. 네,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좀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나온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예요. 상계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죠. 80년대. 같은 80년대에 들어간 잠실이라든가 또는 조금 강동구 쪽이라든가 한 85년, 6년 요때 들어간 데들은 지금 막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몇 년 차이가 진짜 그러고 보면 큰 것 같아요. 중저층으로, 그러니까 저층으로 졌던 데들은 지금 뭐 고덕 택지지구에 이런 데들은 지금 막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상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연한이 30여 년 정도 맞춰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계동 기사가 뭐 올해 초에 상계 8단지 관리 처분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상계동의 재건축 얘기들이 조금씩 화두에 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상계동뿐 아니라 구로주공이라든가 뭐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지역들 중에서 이제 비슷한 80년대에 주로 아파트 들어간 데가 이제 목동 지역이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 목동은 또 워낙 이제 입지나 학군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쌌던 지역이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이 도시 재생, 도시 정비 사업의 큰 트렌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어졌던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주로 이루어졌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 이 시절에 기존의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앞으로 정비해야 되는 아파트들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들이 조금씩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계동이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올해 상승세도 되게 가파랐던 지역이기도 하고 물량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한데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상계동 지역을 태어나서 몇 번 안 가봤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아는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좀 상계동 관련되어 있는 좀 표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좀 영상에서 보려고 합니다. 노원구청에서 자료를 정리해 놓은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나 본데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보면 상계 주공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고 총 가구수가 32,255가구예요. 그러니까 3만 가구가 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저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세대수들이 보통 한 2,000세대 정도에서 뭐 2,000에서 3,000 사이, 3,000은 넘지 않고 한 2,500세대 전후인 단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규모의 단지였고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용적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기사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제목에도 나왔지만 기존 용적률이 속도를 좌우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표를 보시면서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용적률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밀도로 현재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밀도로 지어져 있느냐를 보는 게 용적률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땅의 속성입니다. 이 땅은 어느 정도까지 추후에 개발을 하게 되면 지을 수 있어요 라고 정해져 있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데 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가장 밀도 높게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죠. 그 다음에 3종 주거지역이 가장 높게, 그러니까 가장 밀도가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높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1종 주거지역일수록 낮은 거고요. 그래서 1종 주거지역은 주로 어떤 데 가면 있냐면 구릉지형, 산 끼고 있는데 산동네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고밀 개발하면 산 위에다가 높게 아파트 지으면 좀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이제 중저층 중심으로 지으라고 1종 주거지역들이 많고요. 그다음 3종 주거지역은 역
끼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큰 대로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중에서 준주거 또는 일반 상업 지역이 아닌 데가 3종 주거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들어간 데들 같은 경우에서 좀 이렇게 잘 구획 정비가 되고 널찍널찍한 데들은 3종 주거 지역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3종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아무튼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가 이 용도 지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까지 그리고 건폐율을 50%까지.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100평이면 50평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쭉 밀도 높게 올릴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거고요.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예요. 좀 더 밀도 있게 지을 수 있는데 보통 아파트 지을 땐 건폐율이 보통 30% 넘지 않거든요. 요새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아파트들은 보통 보면 건폐율이 한 18%에서 25% 이내, 한 20% 전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건폐율은 크게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용적률이 중요합니다. 근데 용적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원래는 이 3종 주거지역은 300%, 2종 주거지역은 250%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용적률의 상한선이 그 정도인데 서울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금 가이드를 낮춰서 그러니까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50%,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그러니까 2008년 9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느슨하게 완화해서 좀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 보면 용적률 거의 300% 다 받거든요. 원래는 250%인데 250%까지 져야 되는데 250%를 초과해서 50% 용적률을 더 줄 수도 있다. 대신 그렇게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공공성을 강화해서 소형주택 같은 걸 져서 이제 그 건축비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정한 금액대로 줄 테니까 서울시에다가 건축비만 받고 땅은 기부 체납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사업 인가권자랑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는 그렇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250%로 되는데 최고 300%까지 받을 수 있다. 250에서 300% 사이에 있는 일정 부분은 서울시가 가져가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용적률을 보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몇 종이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상계동 보면 거의 다 3종 주거지역이에요. 2종 주거지역이 얼마 없어요. 주공 5단지가 2종이고 그 다음에 주공 8단지가 2종이고 여기 두 개 빼고는 다 3종이네요. 보니까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0% 이하로 낮아요. 되게 낮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은 나머지 들은 대부분 뭐 150%가 넘고 거의 200%가 넘는 단지까지 있습니다. 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진이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소형 평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상계동 주거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럼 기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기존 용적률이 속도를 좌우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단지별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나 여기가 지금 몇 평형대 몇 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는 각자 단지마다 좀 공부를 되게 집중적으로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노원구 소재 3개 주공 대단지 아파트들이 다음 달부터 법정 재건축 연한 3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어요. 법정 재건축 연한이 30년을 채우기 때문에 이제 뭐 주변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 3개 이 도시재생사업 저희용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여기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지금 뭐 도시개발사업으로 1지구 2지구에서 뭐 개발하는 거 얼마 발표나고 이런 호재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앞으로 이제 추진들을 하는 모양새가 나올 거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 뭐 5단지 아까 5단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용적률이 100% 미만의 되게 용적률이 좀 여분이 있는 단지였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안전진단을 위한 재건축 신청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건이 맞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에 돌입하게 되는데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자, 다음 달에 재건축 추진 가능한 연한을 맞는 단지들 중에 5단지만 안전진단들을 신청했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는 모양새인 이유는 2단지만 용적률이 낮아서다.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현재도 지어져 있는 용적률이 높아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용적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하는데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득되는 부분이 적어서 추진되려면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정비업계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재건축 용적률이 180% 이하가 돼야지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이거는 저는 지역이나 입지나 뭐에 따라서 또 그 아파트가 어떻게 젖어 있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사실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뭐 아무튼 반대로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좋은 건 맞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11단지, 상계 안에서는 11단지, 14단지, 2단지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한 150%,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150% 선이라서 아무래도 사업 추진 요건은 좀 더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어진 단지들 16, 9, 13단지 같은 경우는 200%가 넘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대략 이 정도만 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관련해서 조금 취합된, 정리될 수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좀 준비가 되면 별도의 코너로 부동산 TV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지에 이 지역 관련해서 정통한 전문가 분을 보시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기사는 단독주택에 관한 기사인데요. 단독주택 좋아하세요? 예, 저는 단독주택이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아파트나 이런 거보다는 되게 넓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굉장히 좀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좀 멋있고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단독주택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에서 단독주택 짓는 거,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단독주택 짓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아파트나 이런 거는 브랜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건설회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짓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브랜드가 없지요. 없었는데 사실은 생겼어요. 어디가 생겼냐면 이제 김포에서 분양했었던 자이더 빌리지라고, 거기가 이제 단독주택 브랜드죠. 올해 여기 분양했을 때 좀 시끌시끌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월달에 GS건설은 한강 김포 한강 신도시 일대에 블록형 단독주택 자이더 빌리지를 선보이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도 있었고 뭐 프리미엄이 뭐니 그랬는데, 이게 단독주택에 대한 기호가 되게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기엔 사실 조금 저는 약간 그래요. 좀 더 이런 방향성은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이게 분양권 전매라든가 어떤 그런 규제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과열되는 영향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블록형 단독주택 이런 게 지금 막 처음은 아니고, 돌이켜보면 저 어릴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중반이었나? 서초동이라든가 이제 그 당시로서 보면 이제 일종의 신도시 개념이었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뭐 롯데빌리지라든가 삼익 맨션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100평짜리 단독주택들이 빌리지 타운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역에 보면 이런 고급 주택 단지들이 꽤 있었거든요. 100평, 200평짜리 단독주택들이 쭉 나열돼서 이렇게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 아마 지금도 서초동 가면 있을 거예요. 아직 그 단지들 그대로 있는 걸. 일부는 뭐 그런 단지들 중에 일부는 재건축을 해서 트라우마하우스 같은 고급 연립주택으로 바뀌기도 한 사례가 있긴 있지만, 이런 식의 블록형 단독주택이 과거에 공급되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 안 된 이유는 서울 도심지 안에 이제 이런 택지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을 지을 만한 택지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공동주택으로 자연스럽게 좀 변화가 됐죠. 근데 다시 지금 이제 LG 자이 더 빌리지 같은 이제 브랜드가 나왔다는 거는 또 이 변화되는 주거 니즈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는 게 사실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성이 강하다는 거는 집집마다 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방이나 구조도 다 다르고, 그 다음 향도 다르고 막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동네 가서 모든 집을 다 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블록형이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규격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성이 사라져야지 사실 부동산은 좋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도입되고 있는 이제 아파트 유지관리 서비스가 이런 단독주택에도 적용이 되니까 좀 장점들이 되게 강화가 되고 단점들이 상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자이더빌리지가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저게 되는 시장인가 보다 싶어서 이제 다른 대형 건설 회사들도 이런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에 좀 들어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롯데건설하고 KCC건설에서도 뭐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태영 아파트 아시나요? 대시장. 태영 같은 경우는 라피아노라는 별도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단독주택, 이건 뭐 땅콩주택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땅콩주택을 설계했던 분이 이제 설계를 한 단지라고 하네요. 라피아노라고 하는 이제 단독주택 브랜드가 생기면서 이제 좀 이런 시장 자체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단독주택 관련해서 단독주택 단지를 리츠 투자를 모아서 이제 임대로 이제 풀기 위한 뭐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주택 시장에서 단독주택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좀 변화하는 모양새가 느껴진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건설사의 미래 먹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특집 기사를 꼽았기에 읽어봤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도시라든가 대단위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도들이 가능하긴 한데, 서울 안에서 이게 가능할까? 쉽지는, 왜냐면 땅이 없죠.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도 없는데, 아파트 지을 땅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로 밀도 높게 지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데, 이렇게 단독주택을 넣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만만치 않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흐름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로망이라든가 이렇게 살고 싶다 막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만 해도 말 그대로 콘크리트 건물이 집이다라고 알고 이제 커서 자라온 세대고, 어릴 때 잠깐 단독주택 산 게 전부였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들 세대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간혹 하는데요. 노년이 되면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시골 가서 뭐 농사 지으면서 산다 이런 얘기가 말이 됐지만, 앞으로는 거의 메트로 라이프 삶을 살아온 세대고 도시를 떠나서 뭔가를 상상할 수 없는 세대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노후에 그때 가서 농사를 짓고 뭐 하겠다? 항상 거기 가서 뭐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농가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독주택으로 돌아가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없고, 뭐 결국 취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 노년에 수입이 되게 적어 살기 힘들면 주거 비용을 되게 줄여서 도심지 안에 있는 집은 월세 받아가지고 뭐 좀 약간 노후한 신도시, 뭐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일본 얘기나 맨날 타마 신도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거리가 있지만 옛날에 지어진 신도시라서 뭐 공원 녹지나 이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약간은 있지만 주거 비용이 서울 도심보다는 좀 저렴한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도시가 더 고밀화되고 막 이렇게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 그러잖아요. 좁은 구역 안에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컴팩트 시티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도심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지고 하면서,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설만한 땅이나 자리는 더 없어서,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나마 이런 사이드, 말 그대로 택지가 생길 수 있는 데들 지역으로나 한시적으로나 좀 있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도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니까 그냥 제 의견일 뿐인 거니까요. 함께 그렇게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 원효로 쪽을 요새 이제 최근에 좀 일이 있어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런 협소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도시 재생하고 맞물려서 얘기되는 건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가다가 하지 않게 돼서 멈춰 있는데, 이런 데들을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이런 방향으로 풀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그런 거죠. 100세대 미만의 또는 아예 1, 20세대 정도의 작은 규모의 정비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큰 방향 가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달리 그것도 못할 만한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소주택,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협소주택 개념이 우리나라도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좁은 땅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좀 되게 아기자기하게 살 수 있는 집들 같은 경우로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흐름들 자체도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되게 좁은 골목 쪽에 보니까 그런 건축사 사무소처럼 협소주택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어드립니다, 이런 데들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이런 데들도 생기는구나,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건설사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대형 건설사는 아닌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중견 건설사도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소규모 건설사들, 도시재생 유지 사업에서 얘기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중견 건설사들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대기업 건설사들은 아닌 거고, 대기업들은 진짜 앞으로 지금 있는 이 정비사업 수요들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큰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갈지 되게 걱정스럽긴 하겠네요. 예.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까지 드네. 예. 아무튼 기사를 좀 길게 잡다하게 읽었습니다. 2개 꼭지 읽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거의 열흘 동안 뉴스를 안 읽었더니, 그 영상을 안 찍었더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봅니다.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은 천에서 조금 얘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영상 끝나고 다음 영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이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관한 여러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